네, 안녕하십니까. 최인철입니다. 오늘 결국 이기는 스타트업의 전략, 그로스 플라이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최인철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이 스타트업의 투자 혹한기에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인지, 환경의 변화, 특히나 이제 기술이나 소비자의 변화들, 그것들이 우리의 재무적인 경쟁 우위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그게 전략이나 저희가 만드는 플라이휠에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글로벌 컨설팅 펌 커니에서 파트너 전무로 재직 중이고요. 이전에는 쿠팡이나 스카이스캐너, 캐시노트 같은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크로스 마케팅 업무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작년에 MGS 2023년에서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리캡을 해드리면, 불황을 이기는 핵심 크로스 모델링이라는 관점으로 근간이 되는 크로스 모델링에 대해서 다뤘었고요.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들을 재무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그것들을 전략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올해 2024년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크로스 모델링이란 것들을 어떤 식으로 달성을 할 건지에 대한 크로스 플라이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크로스 플라이휠이라는 것은 크로스 머신, 즉 돈을 만들어내는 머신으로서 어떻게 이것들을 디자인해야 되는지, 설계해야 되고 우리가 구조화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크로스 플라이휠을 본인들의 IR 장표에 쓰고 있습니다. 본인의 비즈니스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디 추싱, 피버 같은 많이 아시는 스타트업,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크런치베이스, 혹은 저 우측 하단에 보이는 플레이보이 같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에서 플라이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플라이휠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전략적 구성 요소를 연결을 통해서 비즈니스 해자, 즉 경쟁적 우위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크로스 머신, 머니메이킹 머신을 디자인하는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 리얼월드에서 이 크로스 플라이휠이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이기는 크로스 플라이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고려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크로스 플라이휠은 결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맞는 게 지금은 틀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크로스 플라이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크로스 플라이휠은 크로스 모델링에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스 모델링, 즉 LTV나 CAC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은 크로스 휠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크로스 플라이휠의 존재 기반인 크로스 모델링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결국 이 크로스 모델링이라는 것에 영향을 주는 외부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만 결국 저희가 승리할 수 있는 크로스 플라이휠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그냥 가장 좋아하는 사례는 디지털 네이티브 버티컬 브랜드들,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사례이고요. 이게 2014년, 15년부터 굉장히 급부상했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이제 D2C 온라인 직접 채널을 기반으로 디지털 기반으로 이제 브랜드들을 만들고 외부 자금을 수혈하면서 버티컬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던 것들이죠. 근데 현재 이러한 플라이휠들은 대부분 멈춘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유형의 플라이휠들이 왜 한때는 잘 작동했는데 지금은 어려운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들의 크로스 플라이휠에 영향을 주는 크로스 모델링, 특히 LTV, CAC를 옵티마이즈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크게 보면
Y축을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그러니까 저희가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비용 레벨로 보고요. X축을 시간의 변화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CAC에 따라서 기업이 수익이 나는 부분, 그 다음에 적자가 나는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봤고요. 이 선 아래로 온다라는 것은 CAC가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흑자가 나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반대로 CAC가 높아지는 구간에는 프로피터블하지 않은 적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4년 이전입니다. 14년 이전에는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거의 없었죠. 근데 14년부터 페이스북을 위시해서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들에서 마텍의 기술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요 광고 플랫폼에서 머신러닝을 도입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어트리뷰션, 비딩 이런 영역들의 기술적인 진보가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그 인컴번트 기업들, 기존 기업들이 아닌 디지털 브랜드들한테 기회가 생기게 됐고 이것들을 잡았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의 캐칭입니다. 이 기회에 주목하기 시작했던 네이티브 브랜드들이 이 분야에 먼저 뛰어들었고요. 초기 단계에는 디지털 브랜드들한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광고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셜미디어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광고를 하는 아직 초기 단계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디지털에 능한 브랜드들은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져갈 수 있는 비용을 바탕으로 판매 가격을 낮추고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마케팅 비용에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죠. 이 시기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든가 캐스퍼 같은 버티컬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17년 이후부터 광고 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도구 같은 것들, 그다음 플랫폼, 예를 들어 쇼피파이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D2C 기업들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적인 지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브랜드들이 자기들이 테크적인 것들,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야 됐다면 이후에는 SaaS로 그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브랜드들의 핵심 소비 그룹이 빠르게 포화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광고 비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동일한 제품에서 성공하는 브랜드들을 보다 보니까 카피캣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낮은 CAC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그로스 해킹, 그로스 모델링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본 시장에서 펀딩이 굉장히 쉬워지게 됩니다. 예측 가능성이 있는 비즈니스, 그로스 모델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 벤처 펀딩 비용이 들어오면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벤처 생태계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돈의 한 40% 정도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광고로 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 페이스북 CPC입니다. 비용인데 2015년에 0.26이었던 것들이 다음 해에는 2.5배, 그 다음에는 2배, 그 다음에는 1.3배. 물론 성장률은 좀 둔화된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빠르게 비용이 비싸지는 트렌드를 보이게 됩니다. 이때 살아남는 브랜드와 그러지 못한 브랜드들이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CAC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또는 LTV를 어떻게 높였느냐가 이들의 성공과 생존을 담보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LTV, CAC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크리티컬하냐,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예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예시에 있는 매트릭은 가상의 기업에 대한 케이스이지만 평균적인 버티컬 브랜드들의 손익 구조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열에는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즉 CPC가 빠르게 오르던 그 구간을 집중해서 작성을 했고요. 단순화를 위해서 구매 빈도는 1이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각 열들의 유일한 변수는 CPC 광고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에드프레소의 기반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작성했습니다. 2015년, 6년 이 시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버티컬 브랜드들의 황금기였던 그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렴한 광고 기업으로 엄청난 고객 수익성을 달성했는데요. 보시다시피 LTV 레이쇼, 그러니까 LTV per CAC가 2.3으로 우리가 CAC를 드린 것 대비 2.3배 정도의 LTV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를 한 번만 잡아도 저 정도가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들은 이 수익을 즉시 더 많은 광고, 고객 애퀴션에 투자하면서 이것들을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게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LTV 레이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CPC가 올라가면서 첫 구매에서 수익을 올리기는 하지만 1.1이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죠. 이는 성장 기회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2018년도부터는 CPC가 오름에 따라서 광고 비용 상승이 브랜드의 첫 구매에서는 손해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 비즈니스를 접거나 아니면 예상되는 미래 수입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펀딩을 받는 거죠. 이거의 전제 조건은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리텐션, 반복 구매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보다 LTV 레이쇼를 높이겠다라는 커미먼트가 들어간 거죠. 이걸 통해서 그로스에 대한 자금들을 조달하는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했었고요. 근데 이것의 문제는 벤처의 펀드들은 투자 회수 기간이 있는 펀드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용자 확보 전략이 현금 흐름에 부담을 주는 형태가 되었고요. 이런 전략이 잘 워킹하게 돼서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쿠팡 같이 잘 풀리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보시는 여러 경쟁 업체들처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 캐스퍼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처음에 2019년 혹은 16년부터 19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 매트리스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었고, 기존의 가구 혹은 매트리스가 굉장히 가격 거품이 심한 품목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들을 기존 대비 2분의 1, 3분의 1 가격으로 팔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19년에는 기업 가치가 11억 불이 되면서 유니콘에 등극하기도 했었고요. 다만 이 기업은 퍼포먼스 마케팅에 의존해서 성장을 하면서 19년에는 무려 36% 정도를 광고비로 이제 사용하게 됐었고, 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못하면서 일회성 구매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매트리스에서 재구매를 이어지지 못했었고, 비슷한 컨셉으로 캐스퍼 1, 2, 3이 또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경쟁이 심화되는, 그래서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결국 21년에 상장이 폐지됐죠. 반면 이 시기에서 D2C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이나 커뮤니티, 이 수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유저를 애퀴션하는 방식 자체가 낮은 CAC,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높은 리텐션으로 LTV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이 구성되고 실행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률을 만들었었고, 이 당시 나이키보다 2배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면서 성장을 했었죠.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는 LTV를 빠르게 높이거나 CAC를 극단적으로 낮춰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차별화를 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플라이휠이라는 게 못 따라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 많이 받죠.
뭐 미국이라면 이제 아마존이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한국이라면 네이버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질문들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아마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만든 신조어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는 거는 아마존이 특정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어나운스를 할 때마다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블룸버그가 얘기했던 건 아마존이 들어오게 되면 그 특정 업계의 기업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으로 핀테크 비즈니스를 하는 스퀘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스퀘어의 창업자 짐 맥켈비는 이노베이션 스택이라는 책에서 그 비결을 밝힙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노베이션 스택, 즉 혁신을 하려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혁신이 필요했고 남들이 하지 않던 영역에서 혁신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경쟁력을 만들고 이것들이 따라할 수 없는 혜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그로스 플라이에 대한 유기적 연결의 중요한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퀘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영역에서 기존 금융권에서 소외받던 금융 약자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금융에 취약하고 이해도가 낮은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설명이 쉽고 단순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복잡한 혹은 설명할 수 없는 유의 수수료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됐죠. 과거 거래 건별 수수료라는 것은 과거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던 물리적인 사유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 비용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업무가 온라인으로 넘어왔음에도 관행적으로 다 받고 있던 수수료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소액 거래에서는 이 수수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마이너스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했냐면 이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대량의 거래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무료 가입으로 유저를 빠르게 늘립니다. 혜택을 단순화하고 무료 가입을 하니까 폭발적으로 고객이 늘기 시작하죠. 근데 문제는 무료 고객 중에 상당수는 그냥 수익성이 낮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택한 전략은 그럼 우리가 운영 비용을 줄이자. 어떻게 더 낮출까? 고민을 하다가 기존에 나와 있던 신용카드 리더기 대비해서 10분의 1, 100분의 1 훨씬 더 낮은 비용으로 하드웨어를 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저들이 이게 뭔가 덫이 있는 거 아닌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해지 위약금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네가 원하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서비스 종료하게 해줄게. 우리 숨기는 거 없어. 당시 업계 관행은 3년씩 묶어뒀던 계약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이 워낙 단순하고 고객과 연락할 일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고객과 관련된 문의는 제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풀었던 문제는 고객 문의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없앨 거냐, 이 관점에서 UX를 공격적으로 개선을 했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입금되냐 같은 류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금 속도를 그냥 개선하기 위해서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에 고객한테 그냥 돈을 먼저 줘버립니다. 당일 그냥 지급을 해버려요. 근데 기존의 신용카드 업계들은 사실 결제 승인에만 며칠이 걸리고 있었는데 그냥 당일날 줘버린 거죠. 근데 여전히 언제는 알겠는데 얼마 입금되는 거야? 라는 것들은 문의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 체계를 단순하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입금돼야 될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됐죠. 게다가 수수료 자체도 낮다 보니까 고객이 입소문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로스 루프를 타면서 트래픽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죠. 근데 또 새로운 과제가 생깁니다. 트래픽이 많아지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온 유저들이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전환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넘겨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금융기관들이 나는 서류 없이는 이 절차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재정적 위험을 떠안습니다. 우리가 그냥 책임질게. 그냥 니네는 리스크 프리하게 해.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버리죠. 물론 그 사이에서 새로운 범죄 모델, 대처 모델 같은 걸 만들면서 차별화를 하죠. 이런 식으로 여러 혁신의 영역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유기적으로 차별화를 만들고 해자를 만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혁신의 개별적인 영역들은 별 의미가 없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연결될 때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API 같은 사례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상장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을 한 회사인데 사실 화장품 회사는 굉장히 많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혁신들을 연결했나를 고민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화장품들은 대부분 3만 원에서 5만 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브랜드가 한국 콜마에서 제조 위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브랜딩 외에는 차별화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화장품 기기로 AOB를 높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AOB를 높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추가 고객 유입이 필요한 CAC의 룸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이거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었었고요. 기기를 앱과 연결하면서 리텐션을 강화합니다. 특히 피부 루틴 만들기나 팔주 변화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가 개선이 되다 보니까 효과가 나서 바이럴이 생기고 그래서 또 구매하려고 들어오면 리필용도 화장품을 재구매하게 되는 거죠. 재방문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 이게 D2C 채널의 재구매율이 50%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또 재구매를 하러 들어가면 멤버십으로 유혹을 해요. 39,000원, 4만 원 정도 돈을 내면 50% 할인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돈을 냈으니까 딴 데서 그냥 사고 있던 것도 일로 다 옮겨와야지 이런 식으로 락인을 하면서 쉐어 오브 월렛을 높이는 거죠. APR은 이 D2C 채널을 신규 서비스 실험실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혁신의 요소들을 연결을 하면서 CLV를 높이는 선순환 플라이휠을 만들었죠. 근데 이러한 그로스 플라이휠이 한 번 만들면 천하무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플라이휠도 바뀌어야죠. 요새 심심치 않게 많이 들리는 이야기들이 나이키의 몰락, D2C의 실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출을 보면 아디다스나 푸마 대비 굉장히 여전히 매출 1위고 성장률도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전략의 실패는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이건 D2C 모델이나 플라이휠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에 대한 대응이나 본질적 경쟁력이 후퇴된 것이 문제입니다. 22년 후반부터 경기는 조금씩 다운턴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D2C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재고를 직접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았었고요. 판매 택틱이나 단기적 이익에 집중하는 형태로 D2C의 매출을 올리다 보니까 과거의 아카이브를 갖고 와서 컬러 플레이를 하거나 연예인 콜라보 같은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D2C 자체에서 혁신을 좀 등한시한 그 이슈가 오히려 더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D2C가 온라인에 집중을 하다 보니 오프라인에서 빈 공간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러다 보니까 호카 같은 러닝에서 잘하는 업체들이 코로나 이후에 러닝이 붐을 이룰 때 그 자리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내줬던 거죠. 이렇게 나이키처럼 대단한 기업도 환경에 맞춰서 리스트럭처링을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또는 아주 가까운 그 미래에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뭘까요? AI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생성형 AI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역시 CAC와 LTV 기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CAC 관점은 고객을 획득하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객을 획득하는 우리의 방식과 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만한 볼보 영상입니다. 런웨이 젠3 알파라는 모델로 만들었고요. 24시간 안에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미지나 영상, 마케팅을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영상 제작이나 시간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생성형 AI들은 어떤 이미지 혹은 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에서 성공적인 컴포넌트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재조합해서 새로운 광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브랜드 마케팅과 퍼포먼스 마케팅이 나눠져 있던 암묵적인 룰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브랜드 마케팅은 비용이 비싸고 대신에 퍼포먼스 마케팅은 좀 비용이 낮고 대신 데이터 드리븐하고 브랜드 마케팅은 크리에이티브 드리븐하고 이런 부분들이 믹스가 되고 깨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코스트들이 중간으로 수렴을 하게 되면서 퍼포먼스가 마케터가 하는 정량적인 숫자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AI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븐 그로스 리드가 했던 이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분석해서 어떤 실험을 설계해야 될지, 그 다음 태스크가 뭐여야 될지 이것도 AI가 학습해서 디렉션을 주지 못하리란 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 마케터들은 기존에는 단컷 이미지와 텍스트의 베리에이션을 기반으로 메시지의 타겟을 찾고 옵티마이즈 했었던 것들이 이제는 영상의 비용이 낮아지면 영상을 과거에 우리가 단컷 이미지를 했던 것처럼 베리에이션을 놓고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퍼포먼스 마케터들 자체가 내가 갖고 있는 스킬셋이 여전히 데이터나 툴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영상이나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용 관점입니다. 결국 LTV라는 것은 가치를 만드는 운영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탑라인은 뭐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비용 측면에서 변화를 만들어 내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AI 에이전트입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사람을 대신해서 AI가 특정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의사결정입니다. 단순히 예전처럼 특정 업무를 RPA처럼 단순 반복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여러 가지 변수를 줬을 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 피드백을 주는 거에 따라서 그 의사결정의 질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실제로 샘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업무의 95%가 AI가 처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LM 파워드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자율 에이전트가 중요한데요. LLM 멀티 에이전트라는 것은 LLM으로 되어 있는 에이전트들 간에 서로 역할을 나눠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슬라이딩 퍼즐 게임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M 역할을 하는 LLM이 요구 조건을 이해하고 PRD를 작성하게 될 거고요. 아키텍트에게 업무를 요청합니다. 아키텍트는 프로그램 콜플로우를 만들고 파일 리스트를 정리해서 설계 업무를 진행합니다. PM이 이를 기반으로 업무 리스크를 다시 작성하고 로직을 분석을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엔지니어가 코딩을 하죠. 그리고 QA 엔지니어가 최종 검수 전달을 하게 됩니다. 결과물을 바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각 컴포넌트들, 그 다음에 LLM을 베이스로 이 업무를 코디네이트하는 것들은 기반 기술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런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굉장히 먼 얘기일까? 우리랑 아직 한참 남은 미래의 일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클라나라는 BNP의 Buy Now, Pay Later라는 비즈니스라는 스웨덴 기업 사례를 보시면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700명을 대체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만족도 점수는 동등하다고 하고요. 문제 해결 자체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24시간 쉬지 않고 36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파이낸셜리 연간 350억 정도를 절감한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비즈니스의 외부의 변화가, 그 기술이 우리의 비즈니스 구조, 특히 파이낸셜 구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의 전략과 플라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AI를 잘 쓰는 것들이 그냥 플러스 알파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는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퍼포먼스를 내는 두 기업이 한쪽은 100명이 일하고 한쪽은 10명이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고정비의 구조를 바꿀 것이고 그것들이 파이낸셜 퍼포먼스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기술 변화라는 것들,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재무에 영향을 주고 전략에 변화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부의 변화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플레이하는 방식을 영향을 주죠. AI로 인해서 우리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한테는 기회고 누군가한테는 위협이 되겠죠. 아마 이 업무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은 한번 모든 일들을 멈춰서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특히 대표님들이시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플라이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파이낸셜 모델링, 이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재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이 이기는 그로스 플라이를 만드는데 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QR 코드를 통해서 도움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